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법령 입문과정 오늘 7주차 마지막 과정이죠. 자, 교재 120쪽입니다. 중개실무. 자, 그래서 우리 과목의 편제가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게 있고요. 중개실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중개실무 오늘 나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실무 쪽이 출제 비중은 약 시험 공부할 때는 30%다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시험에서는 이 중개실무 쪽에서 보통 뭐 5개 내지 6개, 많이 낼 때가 이제 7개 정도, 이 정도 최근 시험은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쉬울 것 같지만 민법하고 연결되고 있지만 이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상당히 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가볍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실무 오늘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무 관련해서 실무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우리 교재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은 지금 이 토지를 의뢰인이 갖고 있습니다.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했잖아요. 그럼 중개계약서부터 실무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중개계약이 나왔다는 것은 중개계약서 쓰는 요령을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토지를 어떻게 중개할까 계획을 세우고, 이게 실무의 두 번째 단계. 다음, 물건을 알아야 중개할 수 있으니까 조사 확인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사 확인을 이제 해주는데, 여기서 다른 과목이 다 연결돼요. 민법적인 지식, 공시법적인 지식, 세법적인 지식, 공법적인 지식이 여기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을을 상대로 하여 판매 활동을 펼칩니다. 이게 부동산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 활동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써서 줘야 되고, 확인 설명서도 써서 줘야 되죠.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뭐 매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했다면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도금, 잔금, 등기 서류 교부를 이제 모두 하게 되고요. 중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시험에서는 주로요, 요 조사 확인 파트하고 여기 계약의 이행 관련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이행 관련 법들은 주로 이제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등기 관련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고요. 민법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의 검인 제도를 비롯해서 부동산 실명법, 그다음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을 엄청 많이 중개하죠. 그러니까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민법 시간에 공부하지만 우리 쪽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시 접근합니다. 그리고 경매에 관한 내용과 이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개별적 중개 실무다 그래가지고 단행 법들로 일단 구성이 돼 있는데, 민법하고 다행히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을 주로 이제 출제하고 있는데, 요즘 뭐 이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 역시 이제 고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여기서 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지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요, 많은 내용이 지금 현재 생략이 일단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오늘 이제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교재 120쪽에 이제 분묘기지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공시 권리의 대표주자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임야에는 대부분 분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를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거든요. 근데 임야를 중개할 때는 분묘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를 우리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분묘지권은 기본적으로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답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분묘기지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민법 시간에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사법을 연결해서 같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잘 내고 있는 편입니다. 32회 때도 물론 출제가 됐죠. 이 부분은 판례를 변경한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출제가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요, 민법 시간에 판례의 태도를 열심히 공부를 잘 해주시고 맞추기는 우리 중개사법에서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분묘기지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묘기지권은 판례에 의하여 확립됐죠. 그래서 분묘 존속을 위한 권리입니다. 분묘 존속을 위한 권리.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의 성격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도 안 돼 있는데 물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강력한 이런 이제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에 유사한 특수 이렇게 지상권으로 인정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군요. 분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신이 이렇게 누워 계셔야 돼요. 앉아 계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봉분이 있고 시신이 있을 것. 이래야 이제 성립 요건이에요. 등기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봉분이 있고 시신이 있으면 분묘지권을 취득하는데 그러면 봉분은 있으나 시신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가묘라고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라고 가묘를 가끔 설치해 놓습니다. 그럼 가묘는 시신이 없으니까 분묘지권 취득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봉분이 없어요. 시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장이나 암장이죠. 평평하게 모셨거나 몰래 모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분묘라는 점을 공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장, 암장 요것은 분묘지권 취득 불가. 자, 그래서 성립요건 요래되고요. 성립하는 경우는 정리해봤더니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라는 게 먼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했어요. 자,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좀 모시겠네. 그래 하십시오. 그럼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했다. 그럼 즉시 취득해요. 그래서 이것을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취득 시효, 민법 시간에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점유 취득 시효로 이제 분묘지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고 20년간 제사를 모신 거예요. 이게 수호봉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년간 이 분묘를 모시고 수호봉사를 했다. 점유를 하면 그 취득 시효에 의하여 분묘지권을 취득할 수 있죠. 이때 이 점유가 폭력에 의하지 아니한 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온한 점유해야 됩니다. 강제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연한 점유해야 돼요. 비밀로 하지 아니한 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20년간 분묘를 설치하고 만약에 수호봉사를 했다. 그러면 시효로 분묘지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재는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는 안 되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시효 취득형이에요. 취득 시효형. 그러니까 시효로 분묘지권 취득할 수 있다. 수호봉사 몇 년 해야 된다고요? 20년. 20년간 수호봉사 하시면 이제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했어요.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하고 이 토지를 파는 거예요. 파는데 분묘 이장에 대한 특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 땅인데 여기다 봉분을 설치한 거예요. 분묘를 설치했는데 이 땅을 파는 겁니다. 이때 이 이 땅을 취득하는 자 있죠. 양수인. 이 양수인과 분묘 이장에 대한 특약이라든가 철거 특약을 안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양도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분묘권 취득해버려요. 그러면 내 땅에다 분묘 설치하고 내가 파는 입장이라면 철거 특약 안 하는 게 좋겠죠. 조용히 팔아야지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사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철거 특약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분묘를 설치 후 이장 특약을 함이 없이 이 토지를 처분했다. 그럼 내가 분묘권 취득합니다. 이것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래요. 내 땅을 양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립된 분묘지권의 효력입니다. 효력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분묘지권 취득은 원칙적으로 종손이 합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취득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권리 행사를 종손이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시간적 효력인데 분묘지권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거는 봉분이 존재하고 이 분묘에 대하여 수호 봉사를 계속했다. 제사를 계속 모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게 수호 봉사는 제사를 모시는 끝까지 가니까 결국은 이 땅 뺏긴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이 땅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호 봉사는 한 계속된다. 이게 다만 존속기간 약정을 했잖아요. 약정을 하면 약정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이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 효력인데 어디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거는 분묘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분묘기지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그거 아니에요? 이 봉분이 안치된 밑에 땅 요게 분묘기지잖아요.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면 동그랗죠.
그럼 여기까지만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 한다면 절할 곳이 없죠. 그러니까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주변 공지를 포함한다. 이게 그러니까 주변의 빈 땅을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 지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분묘는 대부분 이 뒤에 초생달 모양의 둔덕이 있죠. 이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바람 막아주고 비 들이치지 말고 물 들이치지 말라고 이렇게 둔덕을 쌓아놨잖아요. 이거를 판례가 사성이라 불렀어요. 사성. 이게 사성이란 말이 판례도 한자를 조금 틀리게 쓰고 있는데 이게 풀초, 그 다음에 모래사자, 이 사에다가 성성할 때 성자예요. 지역마다 이게 이제 부르는 이름이 틀린데 판례는 이걸 사성이라 하겠습니다. 초생달 모양의 둔덕, 이거. 그럼 사성까지 분묘지권 효력이 당연히 미치느냐? 그건 아니겠죠. 사성이 봉분으로부터 한 30m 뒤에 있어요. 거기까지 미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남의 땅을 함부로 쓰니 지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이 점이 이제 종전의 판례가 바뀐 겁니다. 지류 지급 의무가 있느냐?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요. 이거는 관습상 인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지류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판례를 변경했죠. 그래서 판례를 변경해갖고 만약에 취득 시효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효로 만약에 분묘지권 취득했다. 그럼 이때는 분묘를 설치한 때부터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때로부터요. 청구한 때로부터 지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청구한 때로부터. 자, 한 가지 참고 더. 요건 교재에 지금 없는데 이 내용은 양도형 분묘지권이잖아요. 내 땅에다 분묘 설치하고 양도하는 거예요. 땅을. 그럼 내가 분묘지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철거 특약이 없이 양도를 해버리면 양도형 분묘지권은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립한 때로부터. 그럼 결국은 내 땅에다 분묘 설치하고 양도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양수인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분묘지권 취득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때로부터 지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류 지급 의무가 발생된다는 거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나머지 이제 판례들은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분묘지권을 더 공부하시면 이제 저도 조금씩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묘지권은 이런 거다. 라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분묘지권을 다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뭐라고요? 장사등연한 법률이에요. 우리가 팔방미인이 돼야 되지만 변로무법을 다 공부하죠. 이걸 줄여서 장사법이라 불러요. 장사법이라고. 분묘기지권 발생을 억제하고요. 분묘기지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장사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교재 순서하고 약간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순서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쭉 들으시고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장사법의 이제 내용인데 이 법상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용어 정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입문서라 지금 안 돼 있는데 가볍게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장사법상 용어는 자연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연장. 이게 뭐냐면 유골의 골분이에요. 화장한 유골의 골분. 골분이 뭔지 알죠? 빤 거. 이 빤 거를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에 장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자연장이라고 그래요. 수목 밑에 모시면 뭐라 하게요? 수목장. 수목장은 들어봤죠? 나무 밑에 모시는 거예요. 그럼 화초 밑에 모시면 뭐라 하게요? 화초장이라 합니다.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불러요. 화초장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잔디 밑에 모셨잖아요. 그럼 잔디장이라 부릅니다. 이걸 통칭하여 이 법은 자연장이라 불러요. 자연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은 분묘와 묘지를 확실히 용어로 구분합니다. 분묘와 묘지를. 그럼 분묘는 이거예요. 시신을 안치하게 한 시설. 시신을 안치하게 한 시설. 그러니까 봉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석, 비석을 일단 포함하는데 이게 분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묘지는 이 분묘들을 설치하기 위한 일정 면적의 구역, 이것을 묘지라 합니다. 가 맞죠? 그럼 이 묘지라는 것은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대해 적용하거든요. 그럼 공설묘지라는 건 뭐냐면 시도지사가 설치한 묘지라든가 시군구청장이 설치한 묘지예요. 이게 공설묘지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 흑석동에 가면 현충원 있죠? 현충원은 공설묘지입니까? 아닙니까?
현충원은 공설묘지가 아니에요. 국립묘지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 있죠. 국립묘지에 대해선 장사법의 적용이 없어요.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럼 사설묘지는 말 그대로예요. 개인이 설치했거나 문중이 설치했거나 법인이 설치한 묘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설묘지입니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저 종전에 우리가 납골시설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납골이란 말이 어감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용어 순화 차원에서 이걸 품위 있게 납골이란 말을 봉안이란 말로 바꿨어요. 봉안. 그래서 이제 봉안시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봉안시설은 종류가 봉안묘가 있어요. 이게 종전의 납골묘죠. 그래서 이 봉안묘는요, 육면이 전부 다 대리석이에요. 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부분 이제 직사각형으로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제 가죽 봉안묘를 많이 만드는데, 이게 육면이 전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골의 골분을 이제 용기에 담아갖고 이렇게 안치를 해요. 안에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봉안묘고, 봉안당이 있거든요. 봉안당은 뭐냐면 요 당자가 집당자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형식을 띤 봉안당, 봉안시설 이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였어요. 어디서? 드라마에서. 봉안당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보면 이렇게 층층층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있고 여기 액자 있고 뭐 조화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앞에 나와서 흑흑흑 울고 그러잖아요. 이게 봉안당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봉안당이고, 건축물의 형식을 띤 봉안시설. 봉안탑은 실무적으로 조금 보기 힘든데 탑의 형식을 띤 봉안시설이에요. 이게 이제 봉안탑인데, 굳이 예를 들면요, 우리 그저 절 앞에 가면 스님들 사리탑들 있죠. 사리탑들이 바로 봉안탑이죠. 그죠? 그 사리탑 밑에 스님들 살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봉안탑이고, 그다음 봉안담은 말 그대로 담장 형식을 띤 봉안시설이에요. 담장 형식을 띤 거. 그 봉안당은 지금 현재 안에 용기가 이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봉안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밀폐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안에서 나눠져 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딱 나가져 있고 여기에 사진 한 장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안이 안 보이죠. 이게 봉안담이에요. 그러니까 담장 형식을 띤 봉안시설. 됐습니까? 그래서 용어 요 정도만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 그래가지고 이 장사법이요, 장사대명 법률이 2001년도 1월 13일서부터 시행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모두 이 장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사법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주요한 골자 4가지 정도는 기억을 이제 나중에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장사법상 면적 제한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재에 지금 먼저 나왔죠. 그래서 저도 면적 제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설묘지나 가죽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예요. 여기 설치된 분묘 한 기당 면적이에요. 이때는 상석, 비석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분묘 한 기당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합장을 하시잖아요. 합장이 뭔지 알죠? 두 분을 같이 모시는 거예요. 부부관계였던 분을. 그래서 합장을 하시는 경우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걸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면적 제한은. 그래서 분묘 한 기당 면적은 10,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보시면요, 10제곱미터 하면 이거 3평 정도죠. 여기다 0.3을 곱하면 대충 평이 나오죠. 그래서 3평 정도 됐는데 공설묘지 같은 데 묘를 써보시면 아셔요. 굉장히 비좁죠. 그래가지고 합장을 위해서 개장을 한다. 개장은 파헤친다는 얘기죠. 개장을 할 땐 조심해서 파헤쳐야 돼요. 좀만 더 파면요, 옆에 분이 나 불러서 하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좁아요. 그래서 한 기당 면적은 10. 요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제한으로서요, 지금 이걸 지금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개인묘지 면적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개인묘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개인묘지라는 것은 이게 산이에요. 산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나무 일부를 잘라내죠. 잘라내고 여기 할머님을 안치하고 상석을 놓고 비석을 놓고 사성을 둘러쳐요. 이게 개인묘지 설치예요. 요게.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묘지고요. 그러니까 개인묘지는 1인을 모시거나 부부관계였던 분 있죠. 이걸 같은 구역, 부부관계였던 분을 같은 구역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묘지 설치다. 그래서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면적은
30제곱미터를 못 넘긴다는 얘기죠? 9평이죠. 그러니까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분을 같은 구역 안에 모시는 거고, 종중묘지는 문중이었던 분들을 같은 구역 안에 모시는 거고, 법인묘지는 재단법인 설립해갖고 추모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법인묘지죠. 그래서 면적이 100, 1000, 10만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건 후일 천천히 기억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개인묘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정도. 그러니까 한 기당 면적은 10인데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돼요. 그럼 가족묘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가족묘지예요. 할아버지 자리, 할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예요. 그럼 요 한 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를 못 넘긴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못 넘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되면 9평 이상을 절대 차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면적 제한 요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기억할 게 이게 신고냐 허가냐를 기억해야 돼요. 이 중에 개인묘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개인묘지는요 30일 내에 천천히 신고하시면 돼요. 나머지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있죠. 이거는 살림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사항을, 사후신고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게 3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냐면요, 우리 전통적인 장사의 풍습이 이렇게 개인묘지를 설치하거나 시신을 여기 이런 묘지에 매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주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했어요. 꼭 할 거 다 하고 천천히 신고 들어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묘지 설치했다. 그럼 30일 내에 천천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거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면적 제한 신고냐 허가냐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존속기간 제한이거든요. 세 번째 기억할 게 존속기간 제한이에요. 그래서 교재 122쪽이죠. 분묘의 설치기간. 그래서 원칙이 30년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30년 이래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설묘지나 사설묘지 때 분묘의 존속기간은 원칙 30년으로 합니다. 근데 30년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거 30년만 인정하면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연장을 허용하는데 1회 30년 허용합니다. 그러면 분묘가 존속할 수 있는가 하는 최장 기한이 몇 년이라는 얘기예요. 60년이죠. 60년입니다. 그럼 만약에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만료되면 1년 내 철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60년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1년 내 철거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화장하거나 봉안시설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분묘기지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분묘기지권 시간적 효력을 따져봤거든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지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되느냐면 봉분이 존재하고 수호봉사는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2001년도 1월 13일서부터 장사법이 시행됐거든요. 그럼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예요. 이후에 설치된 분묘인데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집 모시겠네. 그래 하십시오. 승낙 설치했거든요. 그럼 분묘지권 내가 취득했죠. 하지만 수호봉사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됐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죠. 최장 60년을 못 넘겨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 철거를 하게 돼 있죠. 이것도 이해해 두셔야 되고, 이게 이제 세 번째였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처리가 있는데, 여기에 앞서서 지금 122쪽 맨 밑에 교재 자연장지란 말이 나오죠. 사설 자연장지 조성. 찾았습니까? 그럼 이 자연장지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장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순환 때는 개인 자연장지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개인 자연장지는 이제 1인을 모셨거나 부부관계 때문에 모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모시는 거죠. 이때 면적 제한이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럼 이거 개인 묘지하고 비슷하네요. 개인 묘지도 30제곱미터 이하였죠. 개인 자연장지도 3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숫자는 같죠 지금. 그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장려하게서 30일 내 사후신고로 뒀어요. 그래서 개인 자연장지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에 따르면 30제곱미터 못 넘기고 30일 내에 사오신 거다. 이 정도. 나머지 이제 가족, 문중, 종교단체, 법인 자연장지가 이건 있는데 이건 이제 천천히 우리가 하자고요. 천천히.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이건데 이걸 제가 지금 무연분묘라고 사실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포인트가 타인의 토지에다가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어요. 타인의 묘지에다가 그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남의 묘지에다가 몰래 설치한 놈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남의 토지에다 몰래 설치한 사람보다. 가족묘지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상여매고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할머니 모실 자리를 파봤어요. 다른 분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묘지에다 몰래 설치한 자가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럼 이런 분묘가 발생이 되면 연고자를 알잖아요. 그럼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 줘야 돼요. 이장을 해가라. 모르면 그 뜻을 공고해야 됩니다. 신문 공고해야 돼요. 그럼 3개월 이상에 정하여 이장을 해가라고 통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안 해갔다. 그럼 시군구청장에 받아 허가를 받아서 개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장이란 말은 열개자야 이게.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장을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후일 이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서 이거 분묘 존속 권리, 자연장 보존 권리, 남에 따르니까 몰래 자연장에도 마찬가지인데 분묘, 자연장 보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장사법이 이걸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타인의 토지나 묘지에다가 승낙을 안 받고 분묘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 분묘, 자연장 보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뜻은 결국은 남의 땅에다 승낙을 안 받고 설치했다. 그럼 이때는 시효취득을, 분묘지권 시효취득을 인정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요 규정 때문에 분묘지권 시효취득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전에 설치된 분묘들은 물론 시효취득이 되죠. 근데 지금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취득은 이제 끝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시효취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묘지권을. 그래서 이것도 강력한 분묘지권 발생을 억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장사법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요 네 가지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적 제한, 존속기간 제한, 그 다음에 신고냐 허가냐 이 부분하고 여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그러니까 이게 무연분묘 처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장사법의 내용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분묘지권과 장사법을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실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공부한 주임법, 상임법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기본서에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실명법,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경매 이런 내용들이 다 실려 있는데 실명법하고 주임법, 상임법은 민법하고 완전히 겹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무적인 차원을 접근을 합니다. 근데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 즉 판례 태도 같은 것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 선생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주임법, 상임법을 강의할 거예요. 판례 태도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이제 하나의 딱 주임법, 상임법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갑니다. 123쪽이에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금 1981년도에 제정 시행됐죠. 1981년도. 기억나세요? 우리 현대사에 있어가지고 격동기였습니다. 79년도 10월 26일 날 뭔 일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죠. 10월 26일 날. 같은 해
79년도 12월 12일 날 뭔 일 있었어요?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 다음에 노태우가 구사단 병력을 이끌고 한강다리를 넘었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게 12.12였죠. 자, 다음에 1980년 5월 18일 날 뭔 일 있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유혈 사태를 거쳐서 전두환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81년도에 뭔 일이 있었어요? 1981년도. 1981년도에는 바로 주임법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 배경이 짐작되세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피로써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싶었죠. 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세계 법제사상 그 유리를 찾아보기 힘든 법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할 말로 임대인한텐 이런 깡패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임차인한텐 이렇게 좋은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두환이 아니면 이 법을 못 만들었죠. 지금 이거 만들자 가면요, 이런 법 만들자 가면요, 아마도 이 정권 무너질걸요. 못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전두환이니까 이거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81년도에 이제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이거는 법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이제 힘든 법인데 임차권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물권적 효력을 인정을 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이. 그래서 이 법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요 인터넷으로 다 알아보고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보다는 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님들이 잘못 온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줘야 되니까 민법에서도 공부하고 우리 쪽에도 공부하고 문제 자체도 조금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실무 과목이니까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제 적용이 되느냐? 임대인데 이거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면 이 법의 보호를 임차인은 모두 받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차라면. 근데 계약 당시 이제 주거용 건물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후일 더 하고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이게 상가로 돼 있는데 실제로 주택으로 이걸 갖다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럼 임차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된 부분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썼다. 그러면 임차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주택이 등기가 돼 있든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든 불법 건축물이어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전세에도 이 주임법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실무적으로요 전세 보증금만 주는 거 있죠. 이걸 미등기 전세라고 해요. 전세권에 등기를 해버리는 물권인 전세가 되는데 그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채권적 전세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채권적 전세, 전세 보증금만 주는 거 여기에도 적용이 당연히 됩니다. 그러나 일시상 주택임대차임이 명백했다. 이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일시상 주택임대차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 우리가 여름에 콘도나 민박에 놀러 가죠. 이거 일시상 주택임대차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적용이 없어요.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법인이었다. 임차인이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이 있다는 거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있어요. 여기는 보호를 받아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토지공사가 말이에요.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임차하죠. 또는 이제 매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임차해 가지고 자기가 임차인이 되는 거죠. 토지공사가. 그래 가지고 다시 서민들한테 세를 놓고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럼 토지공사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아요. 지방공사가 이런 일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토지공사 비슷한 일을. 그 지역 주민들의 서민들을 위해서 임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고. 중소기업 있죠. 그 대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있는데 중소기업이 만약에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했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은 이 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중소기업은 이거.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갖고 이제 중소기업이 임차해갖고 거기 중소기업이 선정한 직원이 입주하고 주민등록했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이 이 법의 보호를 다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이 있다는 거. 이 점 주의하시고, 다음에 외국인이 당연히 임차인이었다. 보호됩니다. 외국인도. 자, 그럼 적용 범위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넘어갈까요? 이제 대항력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 대항력에 대한 부분인데, 대항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임차권이 채권인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차의 효력을 임대인에서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 주택의 양수인한테도 확장시킨 거예요. 이게 대항력이다. 그래서 원래 채권이라면 그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한테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3자한테도 확장시킨 거다. 이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도. 이걸 대항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대항력은 물권의 특이한 효력으로 봐야 돼요. 원래. 근데 이걸 갖다가 임차권에도 인정을 해준 거죠. 이게. 그래서 원래 이 법 원칙에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그게 뭔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이 주택이 있는데 소유자 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을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 남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갑이 이걸 병한테 판 거예요. 그럼 법원칙은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리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을이 이 주택을 사가지고, 병이 이 주택을 사가지고 내가 살 거니까 너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원래 법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립니다. 그러면 이자가 입은 손해는 원 임대인 갑한테만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항력이 이걸 깨버린 거죠. 뭔 얘기야? 나 1년 6개월 남았거든? 1년 6개월 다 돼서 나갈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걸 대항력이라 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이제 취득할 수 있는데 대항력 취득하기 위한 요건, 이걸 대항요건이라 합니다. 그럼 대항요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주택의 인도를 받아요. 그럼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는 입주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전입신고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입주와 주민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을 다음 날서부터 취득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네요. 예를 들어서 그 12월 예를 들어서 22일 날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어요. 그럼 임차인은 대항력을 언제 취득한다? 12월 23일 다음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걸 대법원은 23일 0시로 해석했습니다. 그럼 12월 23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요 시간 이후에 이 주택을 취득한 자 있죠.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얘기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떠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 룰을 대항력이 깨버린 거예요. 이게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항력 요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대항력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이제 125쪽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란 말 나와 있죠. 자, 그럼 우선 변제권으로 갑니다.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은 원래 물권의 특이한 효력이에요. 담보물권에. 그러니까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넘어갔어요. 또는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거든요.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있는데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즉 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죠. 원래는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죠.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원래는 우리 임차인은 원래로 한다면 맨 뒤로 받아가야 돼요. 채권이니까. 물권 다 가져간 다음에 보증금 배당받아 그 채권액을 모두 배당받은 다음에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이제 나머지 보증금을 회수해 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자기보다 뒤로 오는 물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거죠. 이게 우선 면제권이에요. 그래서 원래 담보물권의 특이한 얘기를 했는데 임차권이 이거를 이제 임차권에게 이걸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것도 등기 없이도 이게. 그러면 임차인이 이렇게 경매나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에 변제받을 권리, 우선 면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그러니까 입주와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이 발생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날짜가 찍힌 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확정일자를 공증인 사무소에서 받아도 돼요. 법원 앞에 하면 공증하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서 찍게 되면 확정일자를 찍게 되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확정일자 때문에 아주 애를 한번 먹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확정일자가 뭘까? 저게 궁금해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확정일자라는 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날짜가 찍힌 도장 하나 받는 거더만요. 이게 확정일자. 그러니까 그 법대 과정에서 말이에요. 확정일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맨 먼저 여러분들 시험범위 안 들어가 있는데 채권 총록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 총록에 그 확정일자부 채권양도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처음 확정일자가 나오는데 교수님이 설명 안 하고 훅 넘어가는 바람에 이걸 애들한테 주변 애들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다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날짜가 찍힌 도장 하나 받는 거더만요. 그럼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해요. 그럼 지금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동사무소에 찍게 된 계기는요. 우리 개업공사가 선행을 한 결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지나간 얘기지만 오래전 얘기지만 원래 확정일자라는 게 어디서만 인정이 되냐면 공증인 사무소나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만 인정했었어요. 원래. 근데 지금 동사무소에 당연히 지금 찍고 있는데 인천에서 중개업을 하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무료로 부동산 상담을 해주고 있었죠. 근데 서민들이 이때 당시에는 동사무소 찍는 게 없었어요. 서민들이 상담을 해주면서 확정일자라는 걸 찍으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자꾸 안 찍었어요, 저거를. 그래갖고 자꾸 사고가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연유를 물어봤죠. 왜 확정일자 안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공증인 사무소는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그죠? 등기소는 법원이죠, 지금.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에 가면 돈이 무지하게 드는 걸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들어갈까봐 우리 서민들이 확정일자를 안 받았던 거죠. 그래갖고 제 친한 친구 녀석 한 녀석이 있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지 신혼 때 있잖아요. 새 들어가갖고 나 확정일자 받으러 간다 그랬고 지 와이프한테 15만 원 받아냈어요. 15만 원. 야, 꽁돈 생겼다고 술 한잔 먹자.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15만 원 엄청 컸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확정일자 비용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해준 데도 있죠. 그 다음에 600원입니다. 600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지금 찍으면 좋은 효력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거 안 찍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개공이 어떻게 하면 확정일자를 쉽게 찍을 수 있게 할까 했더니 모두 이사했을 때 전입신고를 하더라 이거예요. 동사무소 가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거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찍어주는 걸로 하자. 이걸 제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갖고 지금 현재 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찍게 된 겁니다. 우리 개공이 맨 사기만 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받으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 찍게 되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선면제권도 발생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날짜를 한번 따져볼까요? 12월 22일 날 입주와 등록 전입을 했어요.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이날에 찍은 거예요. 당일에 다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다 받았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이 발생 안 됐죠. 대항력은 다음날 발생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 임차인은 이제 12월 23일 날 대항력을 취득하면서 우선면제권도 같이 취득해요. 그러니까 3박자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항력이. 그래서 0서부터 우선면제권을 취득하는 걸로 보여요. 이게.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우선면제권을 이때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럼 12월 22일에 저당권이 들어왔잖아요. 이 주택에. 그럼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우선 매입권은 누가 먼저냐면 저당권자가 당연히 먼저죠. 그죠? 자, 그런데 12월 23일에 저당권에 설정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주택에. 그럼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다. 그럼 이때는 우선 매입권 누가 먼저겠어요? 이때는 임차인이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당권자는 등기한 때로부터 우선 매입권 취득하는데 9시 넘어야 되죠. 임차인은 0서부터 취득했어요. 이때는 임차인이 먼저인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만약에 12월 22일 날 입주와 중록 전입을 했잖아요. 근데 12월 27일 날 계약세 확정일자를 찍은 거예요. 이날에 저당권에 설정 등기가 들어왔다. 그럼 이때는 2주택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우선이게요? 우선 매입권이? 이때는 동순이 처리합니다. 조금 내용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임차인은 23일 0시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했죠. 그럼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그럼 임차인은 그날로부터 우선 매입권 취득해요. 그럼 저당권도 이날 들어왔으니까 이날 우선 매입권 취득했습니다. 이때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안분배당. 그래서 요 관계 이제 제가 반복하여 이 날짜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신규 신축 주택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날짜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먼저냐 이게. 그래서 일단 우선 매입권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십니다. 그래서 3박자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날 당일에 들어왔다면 대항력 취득 못했으니까 다음날 우선 매입권 취득하고요. 그럼 이날 저당권이 들어오면 저당권이 먼저 우선 매입권이. 그 다음에 이날 저당권이 들어오면 이때는 9시 넘어야 되니까 여기가 임차인이 먼저. 그 다음 이제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어버리면 그날로부터 취득하니까 이날 저당권이 들어왔다면 이때는 동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 어렵지만은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매입권을 봤는데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